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오전에만 우리가 그 정도로만 하고 말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탄산가스 가격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고 어느 정도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계산 안 해봐서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정도까지만 저희가 얘기를 해요. 그 정도는 우리가 되지 않을까. 600, 700 넣는 건 저희가 가끔은 700ppm 넣으라는 분도 계셔갖고 저기 전화가 왔어요. 순천에. 그래서 누가 왔는데 700ppm을 공급하라고 했대요. 700ppm이면은 이미 문을 열어야 되는 시점인데 가능할까? 그리고 아침에는 700 넣어봐야 온도와 광이 안 맞는데 그렇고 그래서 오늘 광합성은 이제 광과 CO2 농도는 이제 같이 움직인다는 거에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번역 과정에서 이게 아마 이게 번역 과정에서 좀 잘못돼서 벼 같은 거 좀 잘못됐어요. 이거는 아마 이건 숫자가 잘못된 걸 보고 저희들이 이제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광 조건하고 온도하고 했을 때 광학 온도하고 얘기를 했죠. 광이 좋을 때는 온도가 높고 광이 없을 때 낮다는 거 얘기를 했었고요. 제가 여기서는 이제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증산작용을 얘기를 할 때 그 흐린 날하고 맑은 날하고 이제 흐린 날이라든가 밤이라든가 할 때 그 복사열이 조금밖에 안 그러니까 흐린 날은 복사열이 안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들어오긴 들어와요. 조금 들어오고, 그리고 맑은 날은 햇빛이 많이 들어오겠죠. 밤에는 햇빛이 전혀 없고, 그러니까 레디언 복사가 없잖아요. 이때는 우리가 증산을 유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야간에 증산을 유도할 방법은 난방밖에 없다는 거예요. 난방밖에 없고, 난방을 하더라도 상황이 이런 상황도 있어요. 난방을 했는데 온실 내부가 포화습도가 돼요. 그럼 증산을 멈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수증기를 좀 일부러 빼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증산을 얘기할 때 그 난방을 통해서만이 야간 증산이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주가 이제 난방 90% 이상, 그 다음에 한 20%가 뭐예요? 유동이죠. 유동인데 이 증산을 할 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수분을 빼줄 필요가 있는데 유럽 얘들은 이제 허텐이 없는 조건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로가 생겨서 유리의 결로를 만들어서 제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보온닭을 쓸 때는 유리의 결로가 안 생겨요. 적게 생기거든. 그래서 습을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증산은 열에 의해서 증산을 하지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수분은 빠져나가야지만 우리가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제가 이따가 요거 유튜브에 올려둘 거예요. 오늘 강의네요. PPT 자료. 그러니까 그래서 이따 보시면 돼요. 요거는 그래서 제가 촬영한 거니까 어차피 뭐 올려놓으니까 많이 듣더라고요. 그리고 24시간 온도 같은 경우는 트렌드 분석이라고 해서요. 저희가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게 온도를 갖다 얘기를 할 때요. 하루치를 가지고 얘기 잘 하지 않아요. 이거 보면은 이게 보시면 4일부터 그러니까 22일부터 25일까지 우리가 평균적인 온도의 트렌드의 곡선을 봐요. 왜냐? 우리가 그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하루 많이 먹었다고 살찌지 않아요. 하루 굶었다고 살이 빠지지 않아요. 우리가 평균적인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평균이라는 거는 보통 트렌드 분석을 해서 오이 같은 경우는 3일, 토마토는 일주일 정도 트렌드 분석을 한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제 며칠 분석을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그 트렌드 분석 못 하겠더라고요. 엑셀로 뽑아가고 해야 돼. 그러니까 외국의 이 레츠그로 시스템은 트렌드 분석을 이렇게 해줘요. 지가 내가 날짜 찍어서 해주게 되면은 트렌드 분석을 통해서 볼게요. 온도가 어떻게 올라가요? 탄성 곡선이 보이죠. 그러니까 하루치를 보는 게 아니라 며칠치를 봐서 온도 상승 곡선이라든가 평균 온도를 측정한다는 거 이것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당일 생산은 보통 24시간 72시간 정도가 당분이 움직이는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토마토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했죠. 영향을 미치는데 오이는 3일 정도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3일치 정도를 봐야 되고, 어제 만약에 얘가 낮에 흐린데 열지 않아도 온도가 높았다. 그러면은 내일은 광이 좋아도 온도를 높여야 돼요, 낮춰야 돼요? 낮춰야 되고, 반대로 오늘 광량에 비해서 온도를 낮게 관리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일은 광량에 비해서 온도를 높여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누적 광량이라는 거는 그날 하루에 그 다음날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날 바로 교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트렌드 분석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뭘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되게 오만한 게 뭐냐면은 그날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난주 일주일치 트렌드 분석을 봐요. 그랬더니 내 생육이 조금 약해지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지난주보다 온도를 낮게 놓는 설정을 해야 되겠죠. 지난주 트렌드 분석을 했더니 그러니까 지난주에 생육이 강했어. 지난주를 봤더니 이번 주 강해졌어요. 내가 강한 걸 원하지 않는데. 그러면은 지난주에 트렌드 분석을 해봐요. 이렇게 봐서 일주일씩 본 다음에 지난주에 조금 더 온도가 낮게 관리가 됐구나를 보시게 되면 이번 주는 조금 높게 관리하게 되면은 우리 해결이 되겠죠, 이것들이요. 그리고 그날도 해요. 말씀드렸듯이 어제 오늘 봐갖고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꼼꼼하신 분들. 전문 재배자가 있는 데는 그렇게 하라고요. 왜냐면은 그 사람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어제 광량거 온도를 보고 내가 설정했던 것들 있잖아요. 머릿속에. 내가 지난주보다 광량의 온도를 낮게야겠다 했으면은 내가 분석한 것보다 광이 더 들어왔으면 오늘 조금 더 온도를 떨어뜨리게 되겠죠. 왜냐면 광은 내가 예측은 가능한데 그 결과물은 하루가 지나야 나오니까요. 그것들은. 그거를 주간 온도로만 했는데 예. 이제 일본이 되면 그날에도 광량이 나오죠. 예. 그걸 이제 야간 온도를 그거는 이제 그거랑 야간 온도 나죠. 근데 평균 온도 못 맞춰요. 예. 그리고 야간 온도 제가 안 건드는 이유가 있어요. 비용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보통 최저 온도 관리를 해버려요. 13도 정도 최저 온도 관리할 때 요거 건들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리고 온도를 2도 올릴 때 그 얼마가 더 올라가는지 난방비가 보통 외부 온도가 영하 5도, 0도 5도 기준을 잡으면은 2도를 내가 13도에서 15도 올려가면요 기본적인 조건에서 난방비가 10% 정도 더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13도에서 15도로 올랐다고 과연 내가 그만큼 수확량이 늘어나느냐? 이건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것들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웬만하면 우리나라 겨울철이 워낙 밤이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최저 온도만 관리를 하라고 해요. 최저 온도만 유지를 하라고. 유럽은 걔들이 과일을 팔아먹는다고 겨울을 날지 않거든요. 다른 상태에서 12월 달에 다 종료가 됐는데 우리나라는 광이 없는 상태 팔아먹는다고요. 스페인 같은 경우는 겨울 나는데 광이 우리가 훨씬 좋아요. 거기는 구름이 없어요. 알베리아 지금. 그 지중해라는 얘기 구름이 없어요. 구름이. 안개도 안 끼고. 그러니까 같은 겨울에 위도상은 같은데 광은 걔네는 1400, 1500 기본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광량에 대한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트렌드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루치가 아니라 며칠씩 본다는 거고 온도에 따라서 이제 그 생육을 볼게요. 그러니까 10도, 15도, 20도예요. 어때요? 평균 온도. 예, 평균 온도. 어때요? 차이가 엄청 멈춰 있고 좀 크고 있고 꽃까지 피고 있죠. 생육 속도가 그만큼 차이가 있다. 내가 그러면은 예를 들어 15도, 20도 칠게요. 광이 하나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야간 12, 3도, 주간 18도, 평균 15도 맞추면 어때요? 성장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겠죠. 얘가 근데 광이 너무 좋아. 그럼 평균 온도를 20도 맞췄어요. 그러면 어때요? 얘가 꽃이 하나 빨리 피겠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수확을 더 빨리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진 그 온도의 이해이고 수박도 마찬가지. 수박은 더 커요. 수박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온도라는 거는 이제 성장에도 영향을 주지만 휴면 타파에도 영향을 줘요. 그래갖고 이제 저온 시간이 되게 되면은 우리가 말하는 만생종 같은 거나 조탱종 같은 경우는 저온 처리 시간이 300에서 700시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딸기는 만생종이 조탱종이에요. 우리가 먹는 딸기는 만생이잖아요. 네. 그럼 어때요? 300시간에서 700시간 정도의 저온 관리가 필요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 일장하고 이런 것도 이러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베트남이나 이런 쪽에 딸기가 나가 있거든요. 네. 유묘가 될까 안 될까 거기서 하면 유묘가 안 돼요. 거기서 순을 받아갖고 뭘 하잖아요. 꽃이 안 펴요. 이 휴면타파 기한이 안 나와갖고. 우리는 이미 그 딸기가 내가 뭐예요? 자식이 나와도 자고 나오잖아요. 걔도 사실은 모의 영향을 받았어. 이미 겨울 났잖아요.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휴면에 관련된 관련이 있고요. 저온장애 이런 저온장애나 온도는 저온장애도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맹해는 죽지는 않고 그냥 양분에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생장에 영향을 주는 거고 동해는 죽는 거죠. 그냥 고온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
양분의 고온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그러니까 광합성의 속도보다 그 호흡의 속도가 많아지면은 언젠간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이제 이런 일이 있어요. 가끔가다 엄마가 화분을 갖다가 화장실에 갖다 놔. 그러면 제가 그러죠. 야, 서서히 너 죽여가고 있다. 네. 서서히 지금 죽이고 있다는 거죠. 광량에 비해서 온도가 있는 상태가 되니까. 또 우리가 이 고온장애라는 의미는 하나 주의할 게 있어요. 고온장애는 그러면 온도만 갖고 얘기할까요? 내가 타는 거 있잖아요. 햇빛에 의해서 온도가 높아서 흔히 번이 발생하는 건 온도예요. 그건 온도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고온장애는 여기서 하는 고온장애 하나가 있잖아요. 이거는 뭐랑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광합성과 관련이 있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게요. 내가 보온닭엽을 커서 내부의 광량을 50W 이하로 만들었어요. 거기서 28도야. 나는 알루미늄 스크린 6대4짜리를 쳐갖고 광량은 3,400을 만들고 3,400W 만들고 내부의 온도는 33,4도가 돼요. 그럼 누가 고온장애를 만나요? 첫 번째 고온장애를 맞죠. 바로. 그러니까 이 고온장애라는 거는 온도만 갖고 설명할 수가 없다. 바로 광합성의 속도까지, 광합성의 양까지 그 연관을 져서 말씀을 해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 온도가 높아서 번이 발생하는 거는 그건 온도만 갖고 설명이 가능하지만 이 고온장애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온도만 갖고 얘기하면 안 된다. 뭐라? 바로 생리적으로 얘기할 때 이건 고온장애라는 생리적인 얘기예요. 번은 물리적인 얘기고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거는 온도랑 관련이 있지만 생리적인 고온 피해라는 거는 광합성의 속도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광합성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온도가 높아도 버틸 수가 있다. 또 이 얘기를 할 수 있죠. 고온이 발생을 했는데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뭐라 하면 된다고 했어요? 과일의 개수를 줄여버리면은 고온장애를 어떻게 해요? 버틸 수가 있죠. 양분의 여분이 있다는 얘기는 호흡량이 높아져도 내가 버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온장애라는 거는 우리가 번을 물리적인 고온장애를 제외하고는 생리적 고온장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재배법으로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쪽 부분은 내가 식물의 생리를 알고만 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 식물생리학을만 갖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환경하고 같이 붙여서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오늘 강의 내용은 다 제가 이제 유튜브 거기다 연결을 시켜놓을 거거든요. 인터넷에서 오늘 들어보시고 PPT 자료를 같이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제 그 저온장애를 보면은 이제 수박 같은 경우에 저온장애를 받게 되면 이제 이쪽에 이제 탔죠. 이거는 흔히 말해서 저건 물리적 장애예요. 물리적. 우리가 왜 생기냐면은 이게 이제 수박 저온장애가 발생할 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실제로 물리적 저온장애에서는 공기 온도가 차가워도 물리적 장애가 발생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 뭘까요? 물방울이요. 결로가 생기게 되면 결로수는 10도에서 12, 3도 높아봐야 그 정도거든요. 이게 잎에 붙게 되면요 식물체에 있는 체온을 뺏어가요. 우리가 사람도 느낄 수가 있는 게 젖은 옷을 입고 밖에 되는 거하고 빨개 벗겨놓고 밖에 있는 거하고 누가 더 빨리 죽을까요? 젖은 옷을 입게 더 빨리 죽어요. 체온을 빨리 뺏겨가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결로는 바로 저온장애와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식물체 결로는 발생하게 되면은 바로 저온장애와도 같이 연관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결로가 발생하면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양분의 이동에 영향을 줘서 칼슘 결핍이 발생할 수 있고 티번이 발생할 수 있고 여러 영양적인 장애도 발생을 하지만 바로 이러한 냉해도 더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물리적인 장애 발생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로랑도 연관이 되겠죠. 결로랑도 관련이 있다. 그 다음에 양분의 저온인데 볼게요. 이 저온을 받게 되면은 양분의 이동이 멈춰요. 그래서 특히 저온을 받게 되면은 뭐가 멈추게 될까요? 이 양분은 무슨 결핍이에요? 이거는 인산결핍이죠. 그럼 볼게요. 위에도 인산결핍 맞지만 아랫잎이 심각하게 인산결핍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토마토를 키우고 파프리카를 키우는데 만약에 지하부에 그러니까 이런 저온에 대한 영향결핍이 아니라 pH가 높아서 만약에 인산이 결핍이 된다고 치면 인산 이동이 안 된다고 치면은 이 나무를 봤을 때 어디서 나타나요? 인산결핍이? 아래에서 발생하죠. 아랫잎이잖아요. 지금 아랫잎 녹해졌죠. 위는 지금 녹색이죠. 물론 발생을 하고 있지만 아래쪽에서 먼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토마토와 파프리카가 이미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5단, 7단에 올라가고 5단, 5그룹, 7그룹 올라갔다 키가 커졌잖아요. 그 이파리가 아래쪽에 있어요. 토마토도 마찬가지로 파라박이 올라갔으면은 이파리가 아래쪽에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인상결핍이 발생하게 되면은 아래쪽에 양분을 빼서 위로 올리기 때문에 생장점에 있는 인상결핍은 늦게 발생하지만 철 같은 경우는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위에서 발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pH가 높을 때 발생하는 철결핍은 왜 위험하느냐? 같은 pH가 높아도 인상결핍은 별로 위험하지 않다. 늦게, 왜냐면 아래쪽에서 비교적 피해가 적은, 그러니까 사실은 저격해도 되는 이파리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격하면 끝이거든요. 반면에 생장점에서 철결핍은 굉장히 심각해요. 두화방 날아갔죠? 1헥타에 얼마 손해본다? 토마토 가격이 2,000원일 때 3,000만 원 손해봐요. 3,000만 원 손해보고도 회복이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최소 3,000만 원 손해봐요. 요즘같이 가격이 비쌀 때는 한 6,000만 원 손해봤겠죠. 그래서 이걸 봐도 우리가 뭘 보게 되냐? 저온에 의한 영양결핍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위치가 어디 발생했을까? 바로 인상결핍은 바로 아래에서 나타나는 거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 고온건조 피해는 이제 타는 것들이에요. 이파리가 타는 것들. 이것도 볼게요. 건조 피해가 났다는 얘기는 이파리가 이렇게 오그라들었어요. 왜? 양분을 수분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햇빛을 적게 하기 위해서 이파리가 오그라뜨린 것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토경 재배하시는 분들 중에는 혹시라도 토경이 낮은 온실에서 농사 지을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온실이 가격이 비싸니까. 그리고 바닥에 이렇게 쓸어 내려놓을 거예요. 근데 줄기거리에 필요한 이유가 있는데 볼게요. 얘는 햇빛을 보아서 노랗게 변한 거고요. 이런 것들은 지금 비닐에 닿죠. 비닐에 닿게 되면은 과일이 비닐에 닿게 되면은 햇빛을 이제 복사열에 의해서 비닐이 달궈진 상태에서 이게 붙게 되면요. 이게 번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공기가 뜨거워서 번이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 복사열이 뜨거워서 번이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기구, 이런 피복 비닐 같은 데 다 번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특히 토마토에서, 왜냐면 토마토 오이 같은 경우는 위로 올라가잖아요. 토마토는 수확을 할 때 바닥에, 그러니까 내가 직구가 8m 되면은 6m 되면은 번이 발생을 하는 게 적지만 직구가 4m짜리 오시는 바닥에 깔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번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줄기지대를 이용해서 비닐이 닿지 않게 최대한, 안 닿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안 닿게 우리가 관리를 해야만 돼요. 그래서 물리적 얘는 장애라고 보시면 돼요. 얘도 물리적으로 온도가 올라가서 직사광선에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비닐에 안 닿게 하면 돼요. 얘는 뭐 하면 돼요? 기구. 얘는 이런 구조물에 안 닿아야 되고 얘는 뭐 해야 돼요? 차광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과일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는 공기 온도와 연관이 있지만 조그맣게 연관이 없어요. 과일의 온도가 과일로 올라가는 거는 바로 복사열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복사열을 차단시켜준다고 하면 이게 해결되겠죠. 그 방법밖에 없다. 이거는. 네. 그리고 이런 것들도 온도에 의해서 이제 이런 뒤편은 이게 착색이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이것도 다 온도에 의해서 온도가 너무 높거나 온도가 너무 낮거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아마 복사열에서 어깨 부분이 여기가 과일 온도가 올라 그런 거고요. 이런 것들. 그다음 요거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온도가 너무 높아서 과일이 착색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온도가 낮아도 그 색소를 만들어내는 기능이 저하되고요. 온도가 높아도 저해가 돼요. 그래서 겨울에도 발생하고 여름에도 발생해요. 착색 불량들. 그래요. 그다음에 뭐 전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관과 전조등은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전조와 이건 전조죠. 근데 대부분 농가들 설치한 본인들은 그러니까 보강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단 거는 전조등이에요. 전조등은 뭐예요? 일장을 조절하는 거 우리 전조죠. 그래서 화해에서 사용하죠. 그다음에 이 전조등은 앞으로 대막 합법화되면은 대마 쪽에서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앞으로 이제 합법화 됐을 때 대마를 키우고 싶다 그러면은 어떤 온실을 유지하면 좋을까요? 화해 온실. 화해 온실 지금 망했거든요. 많이 값이 싸. 네. 그리고 저기 한마디로 대마는 환경이 불리하게 잘 자라. 옛날 그 구조가 낮은 조금 현찮은 해도 보강등 달린 거 사시라도 고쳐 쓰시면은 대마 키우는 전혀 지장 없어요. 그러니까 대마 합법할 때는 만약에 내가 할 거 새로 지을 필요 없어요. 봐서 여기 인근에 화훼농장들 있거든요. 망한 것들 인수해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보강과 전조는 다르다. 보강은 뭐예요? 광합성의 개념, 에너지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얘는 뭐만 보면 돼요?
와트만 보면 돼요. 파만 보면 돼요. 와트와 파를 보면 되는 거 얘는 그냥 휘도 정도 보고 일자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룩스 개념으로 보면은 얘고요. 와트하고 파, 그러니까 에너지 개념으로 보면 바로 보광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보광을 하는데 내가 이렉타에 뭐 50kW 갖고 보강을 하겠다, 안정이가 돼요. 그렇죠? 최소 400kW 정도 돼야 보강의 효과가 있어요. 50kW 갖고는 장난치나 어디서 그냥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와트 센서를 쟀을 때 변화가 없어요. 거의. 그때 의미가 없죠. 돈만 들어가고 제대로 하려면은 400에서 700kW 정도는 해야 되는데 유럽보다 우리가 보강등이 클까요, 작을까요? 유럽 기준보다 작아요, 우리가. 그래도. 근데 우리가 이제 CO2와 이제 광합성 관계에서 이제 보상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광도가 너무 낮으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제가 화장실에 화분 틀어놓고 화분 갖다 놓고 문 열어놓고 있는 광은 들어오지만 뭐예요? 안 되죠. 토마토를 파프리카를 베란다에 한번 키워보세요. 어때요? 고추는 쏟아질 거예요. 토마토도 착화가 안 돼요. 착화가 돼도 열매가 작을 거예요. 뭐예요? 베란다의 광은 우리가 볼 때는 밝아 보이지만 실제로 과체류 기기에는 광이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이 광포화점과 광보단점이 있는데 아마 제가 볼 때 우리 에어컨 화장실에서 갖다 놓은 건 여기쯤 왔을 거고 베란다에 놨을 때는 아마 여기쯤 하지 않을까. 크긴 크는데 지가 살고만 있지 우리가 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뭐래요? 과일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태가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 광포화점 개념은 그래서 공교롭게도 토마토와 오이와 파프리카의 광포화점은 유사하다. 얼마일까요? 파라방 광포화점은 다를까요? 같을까요? 시기에 따라서 1화방 다르고 2화방 다르고 3화방 다르고 다 달라요. 우리가 보통 파라방 기점으로 파프리카가 이제 수확을 하는 1단을 수확할 기점이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위에가 9단 10단 올라가 있거든요. 그 정도 기점을 했을 때 보통 우리가 1600에서 1800주 정도를 우리가 얘기를 해요. 1600에서 1800주 정도 얘기를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3월부터 9월, 10월 초까지는 그 광포화점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어요. 흐린 날 빼고는 거의 그 정도 돼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제 약광기로, 문제는 우리가 언제 키워요? 10월부터 2월까지죠. 이때가 문제. 10월 중순부터 4달이 문제인데 이때는 뭐 600에서 뭐 맑은 날 600, 800 들어올 때가 12월, 1월 달에 600에서 800이잖아요. 11월, 1월 중순까지는. 그래서 극악 조건을 통과시키기 때문에 이때는 아마 광포화점이 이만큼인데 여기밖에 안 들어오니까 어때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것도 아니고 여기쯤 맞겠죠. 그러니까 오이가 다 휘어지고 파프리카는 꽃을 다 열매를 털어버리고 토마토는 꽃을 다 눈 감아버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극악 조건이고 그럼 여기서 광 없으면 뭐라고 했어요? 광이 없다. 해야 될 게. 광이 없어요? 광이 없다. 근데 무조건 온도를 낮춘다. 무조건 온도를 낮춘다. 무조건. 밤의 온도도 여기는 보니까 최저 온도 관리를 안 하더라고요. 높게 관리하더라고. 야간 온도도 13도로 떨어뜨려버리거든. 여기는 15도 막 놓잖아요. 다른 집은 13도 놓거든요, 거의 다. 그러면 여기는 13도로 떨어뜨리고 온도를 야간 온도, 중간 온도 다 떨어져 평균 온도를 15도로 떨어뜨려버려야 돼요. 굉장히 15도면은 한 열흘에 보름에 하나 막 15도 그러면은 통과할 수가 있죠. 설마 보름 동안 그리겠어요? 평균 온도로 15도. 평균 온도 15도. 야간 13도, 주간 야간 12당도, 주간에 18도 맞춰서 중간에 15도, 16도 맞춰버리면은 거의 보름에 하나 방이니까 거의 멈춰 있는 상태죠. 거의 멈춰 있어야 돼요. 크면 안 돼요. 걔가 절대로 크면 안 돼요. 밑에 과일만 커지고 있고 멈춰 있어요. 다른 놓고 가는 거죠. 네? 다르고 네, 멈추고 있어야 돼요. 크면 안 돼요. 네. 여기서 멈추고 한 11시까지 쉬었다가 네. 이제 저 한 바퀴 돌죠. 이제 오늘 이거는 제가 유튜브로